오늘 이 시간에는 더 프로핏, 이익이란 무엇인가 란 경영서적을 출간한 헤르먼 지먼과 유피라시 공저인 그 경영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리뷰해 보는 것으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1장부터 8장으로 그 챕터가 나눠져 있고 이런 그 제목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주제인 이익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가격과 판매량, 원가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이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익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이익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이익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는 피터 드러커가 한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비용, 그 다음에 그 미래 비용,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비용, 그 다음에 미래 비용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남아야 살아남는 비용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본문 중에 이익만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공과 생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익만이 이렇게 이제 또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익 동의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운 그 지체는 제 의견을 좀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익이란 제목의 경영서에서 TOC 경영과 양립할 수 있는 유사점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자들은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책의 내용에는 일부 유사한 컨셉이 있습니다. 또한 TOC 제약이론 경영은 처음부터 쉬운 말로 기업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원가회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원가 쪽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전개하고 있고 또한 손익분기점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스루풋 개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이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익의 극대화다. 뭐 이런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내용을 더 들으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신다면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 중에서 여러 가지 이익의 명칭들이 있는데 이 공저자들은 EAT 세후 이익을 가장 중요한 거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EAT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EAT의 세후 이익이 아니고 세후 현금 순이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어로는 earning after tax라고도 약어를 빌어다가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용어가 있었는지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붙여봤던 건데 전문 경영학자들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우연히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르프 실적 분석에서 제가 이 AT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원가회계 당기순이익을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르프 당기순이익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적용해서 그 이 AT를 뽑아내면 되는데 나중에 그 자본 계정의 이익 ing용까지 수정해서 자본 총계를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만 우선 그 원가 회계의 차이하고 비교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재무지표는 그냥 원가 회계의 재표를 가지고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좀 말씀드리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산출 과정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그 비현금 그 조정액, 그 다음에 이자의 지급, 이것을 다 합치면은 그것이 EAT가 되겠습니다. 1조 3천억이라는 그 세후 현금 순이익인데요. 이 회사가 어디 모델이냐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1분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EBIT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 손익과의 차이가 이제 그 당기 순이익하고의 그 또 차이이기도 하니까 그 차이를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에서 요거를 뭐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더해버리면은 1조 2,774억 원의 스르풋 EA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흐름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원가 회계보다는 스르풋 회계가 이익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소개하는 EAT 세후 현금 순이익도 원가 회계 영업 이익 차이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공저자들이 그 강조하고 있는 게 경제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제가 이 파이낸스 재무지표를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EP의 양식을 경제이익을 또 매우 두 번째로 중시를 하는데 그 저자들이 EP의 공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C란 게 이제 그 토탈 자본, 토탈 캐피탈이라는 얘기고요. 그 곱하기 총 자산 수익률에서 WACC,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그 비율을 뺀 것을 곱하면은 경제적 이익이 나온다. 선뜻 이거를 보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개념부터가 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이 이 1장에서 이익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너무 그 재무적인 금융공학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일반 독자들이 쉽게 그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영업이익률, 총자산 수익률, 자본회전율 이런 것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EP를 뽑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하는데 결국 그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총자산 수익률을 이렇게 또 환산하면은 영업이익률 곱하기 자본회전율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 독학한 거지만은 듀퐁 ROI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게 ROI면은 투자 회수율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배웠던 듀퐁 ROI는 이게 총자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쪽 산식을 만든 듀퐁 쪽에서는 P 곱하기 T인데 이 P가 영업이익률이고요. T가 자본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하면서 계속 같이 분석해내고 있는데, 녹화 방송에서는 요거는 좀 제가 생략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루풋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재무지표들은 제가 현금 재무지표, 일부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더 이렇게 이런 것까지 더 확대해서 계속 소개하면은, 솔직히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제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대 자동차에 대한 건데, 여기 ROI 자본 회수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게 총 자산 수익률하고도 동일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마이너스 0.7%거든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은 지금 말하자면 이것도 안 좋다, 적자다, 이런 얘기를 표현해주고 있고, 또 산식을 검증하는 산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ROI 회수율은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할 때 이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P도 전에는 산출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까지를 자꾸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EAT까지는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아트만 알고리즘을 저는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론이나 이 아트만 알고리즘에서 선택한 것은 EAT가 나오는 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뺀 게 경제 이익이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맥켄지 쪽에서는 이 가치 할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까지 또 소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 재무 쪽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EP는 여기 나와 있는 게 100% 옳다, 그렇다기보다도 이렇게 뽑는 방식도 있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EAT, EP 이거를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서 전개를 해 나가는 것부터가 참 책장 넘기기를 어렵게 좀 만들어 놓은 어떤 편집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뒤에 좀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란 게 뭐냐?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인데, 이 산식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표현한 말대로 말로 좀 얘기를 풀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에다가 곱하기 자기자본 나누기 자본총계를 여기다 곱해라.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더하기 이자부채 이자율인데, 거기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곱하기 이자부채 나누기 자본총계. 자, 이거거든요. 재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직장 생활에서 재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회계는 조금 맛을 봤었어요. 회계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나오는 대로
E라는 것이 자기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자본 나누기 자본 총계인데, 또 수익률에다가 이제 이걸 곱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1억을 네 회사에 돈을 투자했는데 1억이면은 1년에 100만 원은 최 벌어줘야 되지 않냐. 1000만 원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뭐 자관 어떤 수익률을 요구하는 율이 있을 겁니다. 하긴 근데 저기 이익 배당률이 한 뭐 1%뿐이 안 되는 이 현실에서 10% 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건 고리대금업자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말이 안 될 거고, 그게 한 1점 몇 프로 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보통 요즘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준금리가 1.5%에서 또 얼마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다 당한 게 이 WACC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이거를 파악해서 산출하나, 또 일반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고서 몇 프로 선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 자본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세율 참고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빼기 뭐 그게 있는데요. 그런 거 감안해서 산출하면은 충분히 이것을 쉽게 산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뽑아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는 아트만 알고리즘을 채택한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EAT 빼기 WACC인데 금액으로 뺐습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이게 5%로 산출이 어림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본비용이 2조 9천억, 거의 3조 원대나 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많냐 그러면은 여기 투하자본이 59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에 대한 게 2조 9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후 현금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그러니까 저자들도 얘기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못 버는 회사가 부지기수다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입증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현대차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못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익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불확실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런 EP도 뭐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 AT에 초점을 맞춘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길은 아니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다 아는데 기업한테 강조하는 것은 세후 이익이다. 근데 저는 아트만 쪽에서 뽑은 거로는 세후 이익이 아니고 세후 현금 순이익이다. 요거를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유동성에 대한 소개도 있고 이 잉여 연금 흐름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현금 재무지표에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다른 기업 분석 내용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EP, 경제이익을 플러스가 되도록 하려면 회사는 최소한 가중평균 자본비용만큼의 수익력을 올려야 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장, 3장은 나와 있는 대로 그 뭐 그냥 눈에 띄고 핵심적인 그랬던 어떤 대목이다 하는 것만 제가 그냥 기록을 좀 여기 해놨고요. 그리고 그 대다수의 기업이 이제 평범하다. 그래서 그 1장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회사들이 대부분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상의 이익이 아닌 경제이익이라는 조금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 많은 기업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거 가지고 하면은 뭐 제대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그 챕터에 와서는 오로지 이익만이 경영활동의 모든 결과를 즉 판매 측면과 원가 측면을 고르게 포괄하고 있다. 자, 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손익계산이라는 게 그렇죠. 매출액 빼기 이제 그 비용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이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그 원가 측면을 고르게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판매 측면과 원가 측면 다 보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익의 윤리라는 면에 대해서도 쭉 얘기했는데 기업가들을 대부분 이제 악덕 기업주로 모으는 그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는 또는 그 좌파들이나 또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이익이라는 것을 그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 기업의 이익이다라는 그 차원으로 쭉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공산주의 중국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이런 거 나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 아래서 나오는 부정부패 환경오염 품질불량 잦은 사고 위험한 작업 환경 등과 비슷한 피해 범주에서 사회주의 아래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냐. 우리가 한 1, 2년 동안 그 중국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우리 젊었을 때 와우 아파트 무너진 것 같이 계속해서 건물 무너지는 거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이 말하자면 홍수나 이런 거에 약하게 져가지고 무너지는 거, 댐 무너지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제대로 그 건축을 안 해가지고 부정부패로 건축물을 그 허하게 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뭐 꼭 그 중국 공산당 당원들의 그 부패 사항만 비유를 지금 기억이 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뭐 물론 뭐 자본주의 하에서도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또 한 1, 2년 새에 그렇게 횡령 사건들이 언론에서 많이 그 비유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사회 풍토가 됐을까? 옛날에도 있었을 건데 유독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게 이제 그게 또 좀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것도 될 수 있을려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그 저자들은 현재 그 기업을 진단하고 처방책을 자기들이 이제 완전 해결책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의견이나 또 처방책을 못 내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제목은 거창하게 진단과 처방책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처방책대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아마 그 경제부총리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 학술 연구 선에서 끝나는 정도지 우리 그 실전에 뛰는 어떤 그 실무 전문가 입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익의 증감, 그 깊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거를 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셀프 어카운팅 손익분석은 좀 더 쉽게 원인 분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손익분기죄나 주문잔량 같은 수치도 그들은 대체로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업종 자체도 문제고, 그곳의 중에서는 사양산업 같은 그걸 빈 핵심이라고 해서 empty cor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운송업,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또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납품하는 그 식품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매자가 갑이 돼가지고 공급자들한테 파워를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원가 내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에도 말이죠. 그 견적서를 내면 다 원가 내역 다 냈어요. 원가 내역에 뭐뭐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인수합병 이후에 또 다른 대안은 업종을 바꾸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그 ESG 그 환경 표준 같은 데서는 그 사업 전환이라는 말로 아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설비 과잉도 문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의 분산이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이제 문어발식 경영. 뭐 하지만은 문어발식 경영을 했어도 뭐 잘된 데 없는 데는 아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 중에서 망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그 좀 성공을 했다 하는 면도 그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샘플로 그 이 보쉬가 그 이 전동기구 그 전문 업체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산업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뭐 딴 것도 있었는데요. 잠깐 슬기롭게 철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각가지 이 신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다시 눈 돌리고 있는 게 기업의 핵심 역량이 뭐냐 하는 거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 제약이론 경영에서 그 갈등 해소도로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한다. 이런 것은 이제 대립관계인데 이것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어떤 그 힘의 분산이 아닌 핵심 역량 개념이다. 뭐 이런 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및 처방책에 대해서 나오는 중에 이제 노동자들의 힘이라는 그 소제목의 글의 내용에 요약해서 하면 우리나라 쪽 얘기만 발췌를 했는데요. 198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6.29 선언부터인가요? 노태우 대통령 될 때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더 확대 발달이 됐고 노동조합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그렇죠. 거꾸로 그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으로 이제 밀렸었고 뭐 이런 거로 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노동자들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강하면 기업의 이익 지향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분 안 나쁜 말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강남역의 그 삼성전자 그 삼성 노조 노조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고임금을 줬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프랭카드 써놓으면은 이재용이 개새끼 만드는 개새끼들로 보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그러니까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까 그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다. 이거에 동의하신다면은 국가의 목적은 뭐냐? 이거를 노동자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국가의 목적은 국익이어야 됩니다. 국익에 저해하는 것은 너희들은 반역자다라고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께 우리나라 겁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그렇게 혼란을 일으켜서 주가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줍줍하게 만든 게 50%가 넘잖아요.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냐 이거예요. 외국한테 넘어간 거다 이게요. 그래놓고는 이재용이를 개새끼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외국 자본이 개새끼다라고 얘기해죠. 노동자들이. 여기서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관 이 저자들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헤르먼 지몬이라는 분이 그 독일 학자로서 독일의 그 경영 구조는 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 경영자 책임이 아니고 독일의 그 경영 구조, 지배 구조는 이사회가 책임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노동조합은 신사적으로 배운 놈 아니면은 또 거기 이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경영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냥 행동으로 그냥 맨날 결사라는 말도 그 저기 외색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결사대라는 게. 그 일본 군대에서 쓰던 일본 그 군국주의 때 쓰던 이유인데 결사대, 가미자게 특공대 이때 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도 그러면 누굴 죽이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누구하고 싸워? 자기하고 같이 해서 월급을 주는 그 사주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사 반대한다는 게. 뭘 결사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동인, 이제 그 결론으로 가고 있네요. 이익동인 가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딱 띄는 거는 마르크스주의 가격이라는 게 이제 저는 제조원가 회계다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거의 뭐 동일한다. 제가 그 녹화 방송한 것 중에서도 원가 회계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런 책들을 안 보고도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같이 뭐 대학 경영 원장이라는 대학원장이라는 분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나고 같구나 이런 얘기고요. 이 시장 가격의 80%는 대체로 원가를 바탕으로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업이나 이제 그럴 때는 아니지만은 제조업은 무조건 제조 원가.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에 의한 게 이제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가격 책정의 그 방법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필요하시면은 그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 책정 과정도 결국은 뭐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 이 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정 과정을 요거 좀 그 학술연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겠죠. 그러나 결론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익동인 중에서 판매량, 뭐 이런 내용의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남는 게 없는 대형 고객사의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다. 왜냐? 남는 게 없는데 왜 계속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3천억 이상 적자지만 1분기에 부품 회사들도 적자 본 회사들이 꽤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을 하든지 뭐 좀 아니면은 뭐 직접 외국 수출하는 그런 거로 성공을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뭘 해야 되는데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진짜 그 목숨 걸고 할고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는 판매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최근 트렌드는 서비스까지
그 제공하는 거로, 그래서 시스템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약시장, 폭약시장에 그 호주의 오리카라는 예를 들었는데, 화약만 파는 게 아니고 암석의 분석, 불착, 발파까지 모두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한국 화약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화약이 이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은 10년 가까이 주가가 고만고만 해가지고 소액주주들이 또 프랜카드 들고서, 저도 이것도 한번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승여나 그 주주님들이 오셨다, 얼굴 좀 보자, 이제 반말 짓거리 그 프랜카드를 쓰고 하는 거를 또 뉴스 취재한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싸가지 없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저렇게 주식 투자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소액주주라 그랬는데, 소액주주 모임이나 이런 건데, 이건 누구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겠나,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그 눈에 보여요. 제가 이것도 지금 사이드로 약간 또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물품 할인의 방법이 오히려 더 낫다는 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샘플이 나와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가격을 할인하면은 이익이 공원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3만 원이 되는데, 수량 확인을 하면은 여기 안 보여졌지만 33,5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면은 가격은 깎아주지 말고 물량을 더 줄게. 그러니까 재료비는 남으니까 재료, 이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그 처방책으로 제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것도 왜 그런지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드디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원가 쪽에 왔는데, 원가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1순위가 이제 그 원가 절감이고, 2순위가 영업을 어떻게 잘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순으로 조치해 나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접근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가나 건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원가부터 건드린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원가를 이익 동인의 3순위로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TOC 컨셉하고 유사한 부분이라고 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이 스루풋은 그 TIO죠. 스루풋, 인벤토리, 재고 회전율, 그 다음에 그 운영비용 3순위로 두거든요. 보통 원가 절감하면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스루풋이라는 것은 뭐냐, 가격을 높게 어떻게 하면 받을 거냐는 얘기고, 인벤토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재료비를 비싸게 사더라도 회전을 빨리 해서 자금이 안 묶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의 그 컨셉 들어온 것은 이익동인으로서 스루프 쪽의 생각을 흉내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어디 좀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그대로 그 제약이론 경영의 언어를 쓸 수 없는 체면이 있는 그 학술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순위를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또 자기 위주의 또 저도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루풋을 공원이익으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스루풋에 해당하는 적절한 현재 국내 어휘가 없으므로, 용어가 없으므로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에서는 이해하기 좋게 매출액 빼기 그 매출 재료비, 그 매출 변동비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매출 재료비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들은 설명을 원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가 함수가 선형인 경우만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선형, 세상은 비선형으로 변하는데 간단히 설명해서가 아니고 어떤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 비선형 함수를 적용할 만한 미래 예측이나 또 이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어려울 거예요. 고급 수학자 내지는 그 금융공학 뭐 이런 거에 어떤 그 월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뭘 또 좀 하면 모를까? 근데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가에서 소개하는 게 이제 손익분기점인데요.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BEP는 이제 브릭 이븐 포인트로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 산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로 산식을 하면 손익분기점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쓸 손익분기점 지수는 그 금액으로 산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인식을 하기 좋겠죠. 그리고 또 그 판매 계획 수립할 때 요거를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목표 이익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눕니다. P 빼기 K가 요게 스르픈율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그 P 가격에서 개당 변동비를 뺀 거니까 요게 저는 요거를 스르픈율로 율로 해가지고 나눈 거죠. 그 점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진화했다. 건방지지만 그렇게 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구조의 변경이라는 것이 고정비하고 변동비의 어떤 구조 변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동 인건비를 갖다 변동비로 보고 있는 건데 스루프 쪽에서는 예전역에 처음부터 그 인건비는 고정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화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더 높아지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또 투자할 때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 채용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뭐 채용비 정도에 들어가겠지만은 설비나 자동화 시설, 뭐 로봇화 뭐 이렇게 하는 데는 큰 자본이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이 감가상각 등의 그 비용이 고정비로서 꽤 들어간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원가 쪽에서 효과성이 없는 것은 없애라. 그리고 효과성이란 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다. 요것도 사실은 피터 드러커의 말을 좀 풀어매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는 대형 고객과의 관계도 끊는다는 것도 또 사업철수 결정도 바른 일을 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비유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푸시 시스템에서 풀 시스템으로 그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가 바로 또 TOC 경영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그 수요 대응, 보충 시스템, 이런 것들이 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기식가 아니고 끌어당기는 식의 어떤 그 재고 관리, 또 뭐 다른 그 비율을 이쪽 책 내용에선 들었습니다만은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화면을 정지해서 좀 천천히 읽어보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게 가백에 납품하는 입장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는 참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있는데
원가 계산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좋은 뜻으로 고객회사가, 구매회사가, 공급회사가 더 원가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지도하러 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러한 원가 관계 유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근데 사실은. 그리고 불과 11%만이 공급회사가 제시하는 원가 정보를 믿을 뿐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러니. 안 믿는데 왜 원가 회계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냐. 그러니까 낼 때 다 부풀려서 이렇게 우리가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견적을 내야 비싼 가격에 계속 깎아대니까 먼저 값이 먼저 깎아대니까 할 수 없이 견적술로,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원가가 아니고 부풀려지는 원가로 견적서를 내는 불신사회를 서로 간에 만들었지. 거꾸로 힘 있는 자가 먼저 신뢰를 준다면은 납품업자가 견적서를 속이지 않을 겁니다. 속인다면은 금방 나중에 들킬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또 원가 계산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면은 납품에서 손익계산서도 분석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틀리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절감과 통제를 위한 고전적인 전략은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로 꽤 유명한 거죠. 저희도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 스포트 회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개념을 이분이 처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 냉소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원가 절감과 통제를 하기 위한 고전적인 전략이다 가지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까버린 거죠. 원가 절감은 하라고 하지만은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것도 이제 저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가 관리가 얼마나 성공을 거뒀는지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원가 정보의 제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제조 원가 명세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매간법에 의해서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숨기는 의미에서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외관법을 바꿔가지고 제조 원가 명세서는 공시를 안 하는 거로 2003년에 변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게 20년이 지난 얘기죠. 2003년이니 2022년이니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스르프 분석을 제가 해낼 수 있었을까?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보고서 주소 비성분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재고자산 명세 증감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뜯어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머리 나쁜 제가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근데 실제 총재주 유행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타계정 대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또 관세 환급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만 재정과가 하도 복잡하게 풀어매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순하게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 제조 원가는 하고는 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르프 분석을 해내는 데는 이상 없는 총 제조 원가를 저는 산출해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 분석 기업적 분석 내용에 제가 쭉 소개하는 거를 보면은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뽑아냈구나 하는 거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 용돈벌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특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아예 그냥 알고리즘까지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원가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리뷰하면서 결국 제 자랑도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스루프 회계 실전 분석을 위해서는 이 그 경영학자들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알려진 바가 제가 별로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원가 정보의 전체 제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안 알려줘도 현재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주석 데이터 가지고 난 뽑아낼 자신이 있다. 이 그 경영학자인 그 저자분들도 총 제조 비용을 뽑아낼 능력이 계시는지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실무적인 이런 건 안 해보고 좀 거시경제 뭐 이런, 경제학자는 아니시고 경영학자, 경영대학원 뭐 대학원장이시니까 실전으로 그런 걸 해보신,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학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실무도 뭐 일부 해봤고 또 현장에서 또 있었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 감을 잡으니까 이제 감이 와가지고, 나쁜 머리지만은 끙끙거려 가지고 이렇게 그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해내서 원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뭐 최근 뭐 한 10여 년 전에 제조 원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팔린 적 없고요. 그 뭐 그냥 서점에 있다가 그냥 창고로 다 갔을 거고, 아마 그 당시 너무 일찍 책을 낸 것 같고, 지금은 뭐 책 낼 생각은 없고 제 블로그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그 메뉴로서 제 블로그에 연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하시면은 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익이란 무엇인가 란 책의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결론은 결국 수급 회계, 제약이론 경영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업의 목적과 또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이익지향적인 그런 제약이론 경영이 제대로 쉽고 좋은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